인생은 항상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임신 8개월 낯선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로 차는 느낌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머니엔 사진 한 장, 이름 석자, 부산이라는 단서뿐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짐하셨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레나 마틴입니다. 49살 캐나다 밴쿠버에서 통신그룹을 운영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엔 무언가가 텅 비어 있다는 걸요. 7년 전 이혼하고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차갑다고 했습니다. 일만 하는 로봇 같다고 했죠.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약해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주말엔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제가 지금 임신 8달의 몸으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유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후 3시 김해국제공항에 내린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2시간 넘게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뻐근했고 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며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했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지만 왠지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반가웠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서는데 뱃속의 아이가 또 한 번 발로 찼습니다. 콕! 갈비뼈를 정확히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아빠 나라야? 아이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아빠가 있는 곳이야. 공항 밖으로 나오니 5월의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었지만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한국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유튜브로 배운 문장들이었죠.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를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가주세요.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아, 해운대요? 알겠습니다. 기사님은 제 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괜찮으세요? 배가 많이 부르셨네요. 혼자 여행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해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기 곧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비행기 타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낯선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밴쿠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밴쿠버는 넓고 한산했습니다.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넓었고 사람들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했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모든 게 빽빽했고 빨랐고 뜨거웠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부산이 처음이세요? 여긴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 인심도 좋고 바다도 예쁘고. 근데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부산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찾고 있어요. 기사님이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대답이 애매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을까요?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햇살에 반짝이는 수평선.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호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 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요금을 내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감천문화마을 아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부산에서 유명한 곳인데 거기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가려고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예쁜 곳이에요. 근데 배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개월 전 밴쿠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람 강지훈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옆에서 웃고 있었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밴쿠버 해변을 함께 걷던 그날이요. 저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부산 어딘가에 산다고 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수묵화를 그리는 예술가라고 했죠.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오직 이 사진과 그의 이름 그리고 부산이라는 단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겐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강지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부산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지훈이 있을 겁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그도 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 어디 있어요? 제가 왔어요.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감천문화마을. 그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지훈을 처음 만난 건 7개월 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밴쿠버에서 열린 아시아 예술 전시회에서였죠.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날 회사 일 때문에 그 전시회에 갔습니다.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예술품 수집가였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억지로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림이든 조각이든 제겐 그저 비싼 물건일 뿐이었죠.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했습니다. 아름다움? 그런 건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전시회장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와인을 들고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를 찾아 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도 와인 한 잔을 들고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화, 수채화, 조각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수묵화 한 점이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그린 바다였는데 파도가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산이 솟아오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단순한 검은색인데 왜 이렇게 깊이가 느껴지는 걸까요? 파도인지 산인지 아니면 그저 붓질의 흔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왠지 예술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예술가라기보다는 수도승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세상과 한 걸음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을 움직이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린 겁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 부산에서 왔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레나 마틴입니다. 여기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붓을 쥐느라 생긴 굳은 살이었겠죠. 지우는 그날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저녁 드실래요? 예술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과 식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남자와는 더더욱이요. 이혼 후 7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전시회장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감천문화마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색깔도 많고 언덕도 있고 거기서 수묵화를 그립니다. 수묵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먹그림이에요. 검은 먹과 붓을 사용하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요?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려야 하니까요. 먹에 진하고 옅음, 붓에 강하고 부드러운 모든 게 마음과 정신에서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꽉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없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음, 정신, 혼. 저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효율, 이익, 성과만 쫓아왔죠. 마음은 약한 것이고 감정은 판단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강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지훈은 매일 만났습니다. 그는 밴쿠버에 2주일간 머물 예정이었고 저는 그 2주일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는 스탠리 공원을 걸었고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훈은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고 저는 그에게 캐나다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지훈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많은 걸 전했습니다. 제가 슬플 때 알아챘고 제가 힘들 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주황빛 하늘, 잔잔한 파도, 그리고 우리 둘. 지훈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강한 분이에요. 하지만 눈에 슬픔이 보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슬픔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니, 제 자신도 슬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슬프지 않아요. 그냥 바쁠 뿐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것과 슬픈 것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둘 다일 수 있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오랫동안 슬펐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슬퍼도 괜찮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밤 지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별이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연락할게요.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훈은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별이 싫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2주일간의 인연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에 더 몰두했고 더 많은 미팅을 잡았고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비서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고 저는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하셨어요. 12주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 49살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나이가 항상 문제는 아니에요. 보세요, 저게 아기예요. 화면 속에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톡, 톡, 톡. 작지만 분명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기적이에요. 이 나이에 자연 임신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기적.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 안에 아기가 있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혼란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이혼할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신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신 사랑하지 않겠다고. 아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갖지 않았던 것도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를 원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게 이혼의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뱃속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훈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바로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시회 때 받았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지된 번호였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 모든 걸 뒤졌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을 수 없다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내 아빠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에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는 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비서 에밀리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도움이 필요해요. 에밀리가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사람을 찾아줘요. 부산이라는 도시요. 이름은 강지훈, 수묵화 예술가예요.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요? 부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요한 일이에요. 에밀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능했고 제 프라이버시를 존중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정보를 좀 찾았어요.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강지훈이라는 예술가가 있긴 한데요.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마을이 관광지라 작은 공방들이 많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그곳에 지훈이 있다는 단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엘레나, 미쳤니? 임신한 몸으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겠다고? 남자 찾으러? 정신 차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에겐 아버지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면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훈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2주일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마음을 열게 해줬습니다. 우는 걸 허락해줬습니다. 약해도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경고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나이에, 이 시기에 임신부가 비행기를 타는 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가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아기 낳고 나서 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아기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왜일까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지훈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 사람이 날 원하지 않으면? 만약 이게 실수라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옷, 산모 수첩, 지훈의 사진, 그리고 희망.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배웅을 왔습니다. 화가 나 있었지만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엘레나, 부탁이니 조심해. 도착하면 전화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럴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배 때문에 벨트가 꽉 찼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빠를 찾으러 가는 거야, 아가야. 엄마가 약속할게.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지만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곧바로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가주세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기사님은 알아들으셨습니다. 택시는 해운대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니 알록달록한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스텔 톤의 집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작은 카페와 상점들이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감천문화마을이에요. 부산의 산토리니라고도 하죠.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이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 어딘가에 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택시가 떠나고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도를 꺼내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은 미로 같았으니까요. 배가 많이 불렀기 때문에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작은 공방들이 많았습니다. 도자기 공방, 그림 공방, 수공예 공방. 하나씩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지훈이라는 수묵화 예술가를 아세요? 첫 번째 공방에서 젊은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공방에서 나이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훈이요? 여기 예술가가 많아서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국수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가씨, 외국 사람이죠? 혼자 여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저는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강지훈이라고 수묵화 예술가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예술가가 워낙 많아서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골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골목 끝에 작은 공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예술가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배 조심하고. 계단이 많으니까요. 저는 할머니가 가리킨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5월의 햇살은 뜨거웠고 임신한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작은 공방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에는 바다그림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여기일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공방 안은 조용했고 먹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수묵화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업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붓, 먹, 화선지.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더 들어가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바다 그림, 산 그림, 새 그림. 모두 수묵화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지훈이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강지훈? 왜요? 저는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배에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외국 사람이신 것 같은데 혹시 지훈이와 무슨 관계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여기 없어요. 한 달 전에 공방을 옮겼거든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옮겼다고요? 어디로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갑자기 떠났거든요. 임대 계약 끝나기도 전에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이 없다니.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그를 찾을 수 없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정말 급한 일이에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에서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여기 해운대 쪽에 지훈이 친구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혹시 알 수도 있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방을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가야. 엄마가 꼭 찾을게. 아기가 배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포기 안 할게. 저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로 가야 했습니다. 골목을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을 겁니다. 찾을 겁니다. 찾을 겁니다.